저는 남편이 제사상 한가운데 놓인 소머리국 그릇을 발로 걷어찬 날, 이혼을 결심했다가도 마음을 바꾼 여자입니다. 그날 남편은 친척들 다 모인 앞에서 상을 엎어버리더니 식은 얼굴로 오늘부로 저희 부부는 이 집 장남 노릇 며느리 노릇 그만하겠습니다. 유산이든 뭐든 다 가져가시고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46 결혼한 지는 벌써 20해가 다 되어가죠. 남편은 2살 많은 장남이고 위로 언니 하나, 아래로 남동생 하나 있는 집 막내딸이었던 제가 경제적으로도 학벌로도 집안 배경으로도 제일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저는 전문대 나와서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다가 그 회사의 거래처 직원으로 드나들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늘 피곤해 보이는데도 거래처 직원들과 밥을 먹을 때면 혼자 계산을 도맡던 사람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그때부터 시댁 대출 이자와 시누이 등록금, 시동생 학원비까지 다 책임지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몰랐고 그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집 형편 네가 대충은 알지? 큰며느리로 들어오는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요즘 애들처럼 명절이라고 여행 다니고 그런 거 바라지도 말고 우리 집 제사도 많고 친척도 많다. 그래도 네가 좀 참고 잘하면 나중에 다 내 것처럼 돌려줄게.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저 원래 부지런하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할게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요즘 시대의 제사가 얼마나 되겠어 하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죠. 결혼하고 첫 명절 시댁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앞치마를 둘러매고 부엌에 붙박이처럼 서 있게 됐어요. 제 눈앞에서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시동생은 방문을 닫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첫 명절이니까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겼죠. 그런데 둘째, 셋째, 그 다음 해까지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되더라고요. 큰며느리 왔으니 이제 걱정 없다. 우리 집은 일손 걱정 없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부엌에 오래 서 있지 않았어요. 저한테 재료 잔뜩 던져주고는 잠깐 거실 나갔다가 친척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는 시기였죠. 윤정아, 파 좀 더 다져서 이만큼만 더. 고기는 저기 재워놓은 거 있으니까 튀겨야 하고 나물은 내가 손이 야무지니까 내가 하는 게 예쁘더라. 칭찬인지 부려먹는 건지 모를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래, 시집 왔으니 당연히 해야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문제는 그 당연한 일의 범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넓어졌다는 거예요. 명절뿐 아니라 집안 제사가 1년에 4번, 거기에 시외할머니 제사,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제사까지 합치면 제 손이 안 가는 날이 없었어요. 남편은요? 남편은 처음 몇 년간은 제가 힘들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부엌은 여자들 영역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남자들은 거실에서 술잔 돌리기에 바빴으니까요. 그래도 제 눈에는 남편이 늘 시어머니, 시누이 눈치를 보며 웃는 모습만 들어왔어요. 괜찮아?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집에 돌아와 겨우 숨 좀 돌릴 때쯤이면 남편이 이렇게 물어보곤 했죠. 저는 피곤에 찌든 얼굴로도 일부러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하지 뭐. 우리도 나중에 나이 들면 애들한테 저러겠지. 마음 한편에서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 집 큰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버텨야지 하며 기어이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둘째 며느리가 새로 들어온 날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저보다 5살 어렸고 부모님이 장사를 크게 하셔서 그런지 예물 예단부터가 달랐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말하는 걸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작은 며느리 집은 강남이야, 강남. 장사도 크게 해서 돈도 많고 애가 똑 부러지고 말도 시원하게 해.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게 슬쩍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윤정이는 착해서 좋고 작은 며느리는 똑똑해서 좋고 각자 장점이 있는 거지 뭐.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나는 착하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둘째 며느리는 똑똑하니까 시키는 거 안 하고. 그런 뜻인가?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차이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제사 준비를 할 때면 시어머니는 늘 제 이름을 불렀어요. 윤정아, 미역국 끓여야지. 윤정아, 저기 저는 뒤집어야지. 윤정아, 탕국 간 좀 봐라.
반면에 둘째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아휴, 작은 며느리는 그냥 애 보고 있어. 애가 어리잖아. 힘든 거 시키면 안 돼. 너는 사회생활도 하느라 피곤할 텐데. 사실 저도 사회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애 키우면서 격리일도 계속했고 남편 월급이랑 제 월급을 합쳐 겨우 대출이자 내며 반지하 생활을 버티고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애 하나를 시댁에 맡기고 맞벌이했지만 처가에서 받은 전세금 보태서 새 아파트에 들어갔고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우습죠. 아무리 머리로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지 이해하려고 해도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둘째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사상에 올릴 갈비찜을 준비하라며 저를 부엌으로 불렀고 둘째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누이와 쇼핑 앱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는 씻고 다듬은 갈비를 큰 냄비에 한가득 넣고 양념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을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작은 며느리는 손이 야무지질 않아서 이런 건 잘 못해. 우리 윤정이는 원래 살림도 잘하니까 이런 건 내가 맡아야지. 큰 며느리가 집안 살림 책임지는 거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별것 아닌 말 같았지만 저는 몹시 서러웠어요. 나는 가난해서 학벌도 없어서 살림이라도 잘해야 이 집에서 존재 이유가 생기는 건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남편 몰래 고개를 돌려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차마 제대로 말 못했어요. 남편이 시댁과 사이가 틀어질까봐, 제가 나쁜 며느리로 비칠까봐 그게 두려워서요. 그런데 서러운 일은 꼭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그해 겨울 회사가 힘들다며 제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고 저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돈은 오롯이 남편 월급 하나.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한테 가는 용돈, 시동생 취업 준비한다고 주는 지원금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죠. 우리 이번 설에는 차비랑 이것저것 부담이 너무 큰데 그냥 당일치기만 하고 올까? 아니면 하루만 있다 오든지.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알잖아. 큰아들이 명절에 집을 비우면 집안이 망한다느니 조상님들이 서운해하신다느니 그냥 올해까지만 버티자. 내가 좀 더 벌면 나아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올해까지만 그 말을 벌써 10년째 듣고 있는데 도대체 올해가 언제 끝나지? 그러던 어느 날 제사 준비로 시댁에 갔다가 쓰레기 봉투를 버리려고 베란다에 나갔다가 우연히 이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주방 쪽에서 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정이는 착해서 좋은데 가난한 집에서 와서 그런지 뭐든 아껴 쓰고 흉내낼 줄을 몰라. 혼수도 그렇고 체면이 좀 안 서. 그러게 엄마. 뭐 성격은 참하고 싹싹한데 우리가 어디 가서. 큰 며느리 집이 뭐하는 집이냐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좀 그래. 작은 며느리네는 그래도 장사도 크게 하고 아파트도 있고 딱 체면이 서잖아.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든 손이 굳어버린 채 베란다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듣고 서 있었습니다. 제 몸에서 힘이 쑥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집안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만 평가하는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혼할까? 나 같은 며느리 없어도 되잖아. 어차피 체면도 안 선다면서. 그런데 또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에서 욕은 다 먹으면서도 집에 돌아와 제 허리 주물러주며 고생했다, 미안해라고 말하던 그 얼굴. 우리 애 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조금 나아질 거야. 나도 과장 달면 대출 좀 갚고 엄마 용돈도 조금 줄이고 그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게. 허공에 흩어진 약속이었지만 저는 그 약속마저 없으면 버티지 못했기에 꼭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남편은 과장 대신 명퇴 위기를 먼저 맞았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50대 초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그때부터 말수가 더 줄었고 집에 들어와도 TV만 멍하니 보고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답답하기도 했어요. 당신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인생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죠. 이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남편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제게 조심스럽게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통장 한 권.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조금씩 모았어. 네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는 말 안 했어. 애 대학 등록금이랑 우리 나중에 전세라도 옮길 수 있게 조금씩 많이는 아니고. 들춰보니 예상보다 꽤 큰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 돈을 어떻게 매달 엄마 용돈도 보내고 동생도 도와줬잖아.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래서 모으는 속도가 느린 거지. 나도 알고 있었어. 우리가 너무 많이 떠안고 있다는 거. 그래서 퇴근길에 배달 알바도 하고 회사에서 남는 업무도 일부러 더 맡아서 수당 타고 너한테는 말 안 했어. 힘들다고 하면 너가 더 불안해할까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서러움 사이로 아주 작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구나. 나 몰래. 그날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이제 더는 이런 식으로 살기는 싫다. 엄마, 아버지, 동생, 누나 다 가족이고 소중하지만 우리 삶이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하냐고. 그래서 나 이번 제사 끝나고 이야기하려고 해. 우리 이제 이 집안에서 한 발 빼자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댁과 완전히 선을 긋는다는 건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화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늘 눈치 보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뭔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러는 사이 문제의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돌아가신 시할아버지 제사라 친척들까지 대거 모이는 날이라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전화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윤정아, 이번에는 갈비를 좀 넉넉하게 준비해야겠다. 작은 며느리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니까 이번에도 네가 좀 고생해라. 우리 큰 며느리는 손맛이 있으니 내가 믿고 맡기지. 저는 그 말에 이제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지나면 나도 더는 이 집에 매달리지 않겠다. 제 마음속에서도 작은 결심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들을 싸고 장 봐온 재료들을 정리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반가운 표정과 함께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윤정아. 또 우리 집 살림 한번 일으켜 세워보자. 너만 오면 부엌이 살아나.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리는 건 제 마음이 이미 시댁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저는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 남편이 며칠 전 보여줬던 통장과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나도 이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오전 내내 부엌에서 구르고 겨우 한숨 돌리려고 싱크대에 기대어 물을 마시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터졌습니다. 시누이와 둘째 며느리가 나눈 대화가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큰올케는 진짜 부지런해.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해. 우리 신랑이 만약 큰아들이었으면 난 결혼도 안 했을 거야. 시댁 살림 다 떠안아야 할 텐데. 그러게요 형님, 저는 진짜 운이 좋은 거죠 뭐. 우리 오빠가 둘째라서. 제사야 한 번씩 얼굴만 비추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지는 시어머니의 말. 윤정이는 원래 고생스러워도 티를 안 내. 아마 속으로는 힘들어도 우리 생각해서 참고 그러는 거지.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 또 없다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위해 참는 게 아니에요. 제 딸이 나중에 이 집안을 어떻게 기억할지 그게 두려워서 참는 거예요. 오후가 되어 제사상이 거의 완성되고 남자들이 하나둘씩 모여와 술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어쩐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덤덤히 말하더군요. 너 요즘 회사에서 힘들다며? 그래도 큰아들이 중심을 잡아야지. 네가 흔들리면 우리 집도 흔들리는 거야. 제사 같은 건 네가 없는 한이 있어도 내 마누라는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 집에서 나는 늘 그런 존재였지. 얼굴 없는 노동력.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낮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없어도 되는데 제 아내는 꼭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순간 거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체면 때문에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마누라가 요리도 잘하고 부지런하니까 하는 소리지. 남편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 문턱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남편의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 집 제사상 앞으로부터는 돌아가면서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누이도 눈이 동그래졌고 시동생은 술잔을 들던 손을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장남인데. 집안 제사를 어떻게 돌아가면서 해. 동생들은 바쁘고 형편도 아직 자리 못 잡았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다음 말 한마디에 남편이 마침내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는 집안 체면도 서고 애도 어리고 돈도 대주니까 그 애한테까지 부엌 일을 시키면 안 되지.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 제가 보던 착한 장남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서늘하고 턱이 굳어 있었습니다. 집안 체면이요? 남편이 낮게 되물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어난 일이 아직도 제 눈앞에 슬로모션처럼 펼쳐집니다. 남편이 제사상 앞으로 걸어가더니 아무 말 없이 상다리를 번쩍 들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소머리국 그릇이 바닥에 쏟아지고 전과 나물과 탕국과 과일들이 사방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친척들의 비명과 욕설이 동시에 터졌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얼어붙은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중대 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부부가 이 집에서 큰아들이자 큰며느리로 사는 마지막 날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떨어뜨린 젓가락이 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사 준비, 명절 음식, 친척 모임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생활비도 동생 지원도 누나 용돈도 이번 달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저희 부부랑 저희 딸 먹고 살기도 이제 버겁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남편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네가 장남이잖아. 이 집 기둥이잖아. 네가 빠지면 우리 집은 어쩌라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뿌리치며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기둥이면 뭐합니까? 기둥에 기어오르는 사람들만 잔뜩인데 그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맨날 비만 맞는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분명 집안 누구를 향한 말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포함한 우리 가족이 겪어온 삶에 대한 고백 같았으니까요. 시동생이 그제야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형한테 그렇게까지 민폐 끼쳤다고 그래?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 대학 등록금, 학원비, 첫 취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내 월세, 생활비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았냐? 엄마가 줬지? 근데 그 돈 엄마가 어디서 났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 시동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놀랍게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줄곧 야근하고 알바하고 몸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버티게 만든 게 누군지 알아? 이 사람 때문이야. 가난한 집에서 왔다고 무시당하면서도 제사 준비, 명절 음식, 반찬까지 싸들고 와서 엄마, 아버지 챙긴 사람이 누구냐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눈물이 나기보다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계속했습니다. 엄마, 누나, 동생. 앞으로도 상속이고 뭐고 저한테 하나도 안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저 이미 상속 포기 각서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내내 품 안에 쥐고 있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그 속에는 인쇄된 서류가 몇 장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봉투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냐? 상속을 포기한다고? 이 집 아파트도 있고 시골에 땅도 있고 네가 그걸 포기하겠다고?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신 그 대가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부부와 저희 딸 인생은 이제부터 저희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각종 제사, 모임, 잔치 저희를 부를 자유는 있지만 저희가 선택할 자유도 존중해 주세요. 우리 집 가난한 첫째 며느리 더 이상 공짜 일꾼으로 쓰지 마시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은 너무 시원하면서도 너무 두려운 말이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말해버려도 되는 걸까?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를 버려. 네가 장남이면서. 내 아버지 네가 아니면 누가 챙기냐. 그때까지 조용하던 시아버지가 뜻밖에도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좀 그만해.
모두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상이 엎어져 엉망이 된 바닥을 잠시 바라보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우리가 너무 큰아들 부부한테 기대고 있다는 거. 나이 들어서 겁나니까 의지할 대라고는 큰아들 뿐인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이 둘이 사람인지 노예인지도 구분 못하고 부려먹었지.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남편을 보다가 다시 시아버지를 향해 외쳤어요. 당신까지 왜 그래? 이러다 진짜 우리 버려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시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버려진 건 저 아이들이야. 우리 욕심 때문에.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아직도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 제사는 상이 엎어진 채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서둘러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운전대 위에서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좀 더 멋있게 영화처럼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상까지 엎어버릴 줄은 나도 몰랐네. 저는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남편 팔을 때리듯 말했어요. 바보야 고맙다는 말부터 나와야 되는데 자꾸 미안하대.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아마 평생 그 집 부엌에 서 있었을 거야.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쓰다듬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자. 남들 눈치 보느라 허리 휘어지는 인생 말고 우리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인생.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한동안 싸늘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습관처럼 전화를 걸어올 거냐, 안 올 거냐를 물었지만 예전처럼 당연히 가야죠가 아니라 저희 사정 봐서 하루 정도 인사만 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 몇 번은 시어머니가 서운해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바쁘지. 애도 크면 공부할 것도 많고 알았다. 우리가 상속포기 각서를 썼다는 사실이 오히려 시댁의 기대를 내려놓게 만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못 받는다는데 괜히 기대했다가 서운해지지 말자. 시누이나 시동생이 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집안에서도 나름대로 감정 정리가 된 눈치였어요. 우리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희망퇴직을 선택했지만 그동안 야근하며 준비해 두었던 자격증과 모아둔 통장 덕분에 작은 회계사무소에 들어가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수입이 예전보다 늘어나진 않았지만 최소한 시댁에 얼마를 보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숨이 트였습니다. 저는 다시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 회계 기초를 가르치는 강사 일을 시작했고 집과 일, 아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우리 딸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마다 엄마가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며 눈치를 보던 아이가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번 설에는 우리 가족 셋이 여행 갈까? 할머니 댁에는 하루 갔다 오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끼리 보내자.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래 나는 이 아이에게만큼은 시댁과 며느리의 관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보여주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문제의 그 제사 사건이 있은 지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보니 시어머니가 작은 비닐봉투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미리 말씀이라도 주시지. 시어머니는 전보다 훨씬 야위신 모습이었어요. 눈가 주름도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더 휘어지셨더군요. 그냥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 간다. 어색한 공기가 거실에 흘렀습니다. 남편은 퇴근 전이라 집에 없었고 딸은 학원에 가 있는 시간이라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둘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거실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레 입을 떼셨습니다. 그날 내 남편이 상 엎은 날 말이다. 제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억울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왜 하필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어머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근데 말이다,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 정 떨어지는 일이 많더라. 누나는 누나대로 자기 몸만 챙기고 동생은 동생대로 시침이 떼고 막상 아프거나 힘들 때 찾게 되는 건 그래도 너희 둘이더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한 번도 안 찾아갔는데요.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나니까 알겠더라.
명절마다 부엌에 서 있던 내 뒷모습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때는 당연히 며느리가 하는 거지 했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당연하지 않더라. 그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린 거지. 시어머니는 작은 비닐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든 적금이다. 네가 처음 시집올 때부터 아주 조금씩 모았어. 힘들게 하는 거 알면서도 그때는 말로 미안하다 소리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이자 많이 붙는 적금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 두고 싶더라.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통장 한 권, 그 안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큰 돈은 아니다. 근데 이거라도 네가 받아줘야 내가 조금은 덜 미안할 것 같아서. 너한테 상속해줄 건 이거밖에 없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 집에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조금은 틀렸다는 걸 알게 해주는 증거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저희 상속포기 각서 썼잖아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집, 땅 그런 거고. 이건 내 마음이다. 우리 집 첫째 며느리 고생만 하다 늙게 해서 미안하다는 아주 늦은 사과. 저는 그 자리에서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돌리며 훌쩍거리더군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제대로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며느리는 원래 고생하는 거다 그렇게 배웠다. 나도 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살았고. 근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내 생각만 안 바뀐 거더라. 너한테는 참 미안하다 윤정아. 저도 어머니를 미워한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들 덕분에 저는 제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후회만 하지는 않으려고요. 우리는 서로 울다 웃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도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너한테도 할 말이 있다. 남편이 놀란 눈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겁도 나고 외롭기도 한데 너한테는 더는 기대고 싶지 않다. 네가 그날 상 없고 떠난 거 처음엔 원망했는데 지금은 덕분에 너희 얼굴 표정이 달라졌더라. 그거 보면서 생각했다. 아, 내가 이 집 큰아들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구나. 남편은 편지를 읽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상속을 포기한 건 엄마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좀 더 존중해달라는 뜻이었어요. 엄마가 힘들 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울 거예요. 다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시댁과 거리를 두면서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는 묘한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제사도 명절도 예전처럼 제가 부엌에서 쓰러지도록 일하는 날은 더 이상 없었어요. 대신 각자 집에서 간단히 제사를 지내거나 아예 모두 모여 외식으로 대신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조상님들이 서운해하겠다고 중얼거리다 어느 순간부터는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지 뭐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이 사연을 쓰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첫째 며느리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당연한 노동력으로 여겨지던 제 인생이 남편이 제사상을 엎은 그날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다고요. 물론 모든 집마다 사정은 다르고 모든 시어머니가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착취가 된다는 겁니다. 제사상을 엎어버려야만 바뀌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던 거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께 감히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부엌에서 손을 놀리고 있는 며느리, 사위, 자식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의 고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너 힘들지 않니? 고맙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옥에서 끌어올려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처럼 오랫동안 참아온 며느리와 자식들에게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사상을 꼭 엎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상을 스스로 다시 차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대신 차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날 남편이 엎어버린 건 사실 제사상이 아니라
우리를 묶어두고 있던 당연함이라는 쇠사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진짜 효도는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 영상 속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여러분만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